코로나와 카메라. 문 닫아요. 집안의 환기는 좀 시켜야 할 거 아냐. 코로나 들어온다니까요. 코로나. 어휴, 난리도 어지간히 부려야지 원. 고작 오븐도 열어놓지 않았건만 아내는 빨리 창문을 닫으라며 성화였다. 그런 아내의 볼멘 소리에 나 역시 짜증이 배번났다. 손 씻어요. 좀 전에 씻었어. 그래도 또 씻고 오라고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씻느라 손이 다 닳겠네. 아닌 게 아니라 수개월간 정말 난리였다. 격리와 고립의 난리, 예민함과 신경질의 난리, 칠순에 나와 칠순에 가까운 아내, 단 둘만 있는 우리 집은 코로나로 인해 정말이지 매일 매 시간이 전쟁이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 여름, 나는 뇌출혈로 쓰러져 신체 좌측이 마비되는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았다. 그야말로 흔히들 낮잡아 말하는 중풍 환자, 아니 더 속된 말로 절름발이 찐따가 된 것이었다. 고혈압, 뇌출혈, 현마비, 머릿속에 남은 피 제거, 그리고 장장 6시간 동안 이루어진 개두 수술. 수술 후 용변도 내 손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나는 단 하나 죽음만을 생각했다. 아내와 자식들, 아무리 가족이라도 그 수치스러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게다가 재활 치료를 위해 형편상 그나마 저렴한 지방병원으로 전전하던 중 지인에게 사기까지 당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절박한 심정이었건만 뱀의 혓바닥에 그만 농락, 유린당해버리고 만 것이었다. 이 꼴로 내가 더 살아서 뭐하나. 번개탄을 피우고 죽는 법을 떠올렸으나 나는 번개탄을 사러 갈 수가 없었다. 어느 높은 건물에서 떨어져 죽는 법을 떠올렸으나 옥상까지 걸어 올라갈 수도 없었다. 농약을 마시고 죽는 법을 떠올렸지만 만약 그러다 실패라도 한다면 에라, 이 새끼, 이렇듯 나는 죽지도 못했다. 한때는 잘 나가던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자이자 연출자였다고. 또한 그쪽 관계자나 후배들로부터 추앙받던 인물이었다고. 누구에게 말해본들 그야말로 날아가는 새도 비웃을 일이었다. 지난 경력, 이력 전부는 이미 내 몸 왼쪽 편에서 사멸되었으므로 졸지에 장애인이 된 남편과 아버지를 청천벽력으로 맞은 아내와 자식들, 나만큼이나 기가 막혔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며 나 몰래 한숨과 푸념을 해대는 듯했다. 그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또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내게 측은지심의 눈빛을 지어 보였다. 그러나 불쌍하고 가엾게 느끼는 눈빛도 날이 가자 조금씩 변하는 듯했다. 물론 어디까지나 나의 열등감이자 자격지심이었겠지만 왠지 내가 이 집에서 애물단지 또 귀찮은 붙박이 낡은 가구가 된 것 같은 하여 부득이한 일일지나 매일 집구석에 틀어박혀 있는 일이 점점 눈치 보이기 시작했다. 게다가 은근히 어디 복지관에라도 나가보라는 아내의 채근도 이어졌다. 마지못해 나는 장애인 복지관으로 향했다. 매일 몇 번이고 들락거리던 방송국이 아닌 장애인 복지관, 내가 어쩌다 이 꼴이 되어 이런 곳까지 왔단 말인가. 복지관 문을 밀다 말고 구석으로 숨어 한참이나 들썩였다. 절름발이 찐따는 신체 정상인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눈물을 보일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도 세월은 흘렀다. 나의 장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만 좋기 몇 년이 걸렸지만 밥은 먹고 TV도 보며 웃기도 했다. 몇 초 후에 꺼질 횡단보도 부리며 또 금세 닫힐 엘리베이터 문 등이 항상 두려웠지만 그저 인양저냥 절룩이며 살다 죽는 게 저에게 허락된 복이라 여기기로 했다. 이보다 더 한 일이 뭐 또 생기겠나 하면서. 그러다 장애인 복지관에 다니던 중 복지관 내 사진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난생 처음으로 접하는 사진의 세계는 그야말로
가슴 두근거릴 정도로 좋았다. 꽃 하나, 새 한 마리 찍는 일이 그토록 즐거운 일인 줄 몰랐다. 그러자 서서히 저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건 바로 값비싼 카메라를 갖고 싶다는 거였다. 차 좋아하는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싶어 하듯 어쩌면 당연한 욕심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집 형편에 언감생심 고급 카메라라니 하면서도 매일 고급 카메라 사는 부푼 꿈에 사로잡혀 버렸다. 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고급 카메라를 장만하리라. 그런데 불과 2달 전이었다. 언젠가부터 자꾸만 어지럽다 하고 소변에 피까지 섞여 나온다던 아내가 아무래도 검사를 받아봐야겠다 했다. 처음에는 코로나 증상인가, 아내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나 라고만 생각을 했다. 그러나 온갖 검사에 골수까지 채취해서 검사하고 내려진 병명은 혈액암 2기였다. 초기에서 한참 더 진행된 상태였다. 아내가 혈액암이란 말에 나는 그나마 성한 오른쪽 팔다리도 주저앉고 말았다. 주여, 대체 제게 왜 이리 잔인한 시련을 또 주시는 겁니까? 내가 그토록 믿어왔던 신을 원망하며 통곡했다. 울음을 간신히 그친 후 나는 또 다른 걱정이 밀려들었다. 아내가 앞으로 받아야 할 막대한 항암 치료비며 병원비 약값 등은 어떻게 감당한다지. 그리고 내 수발은 또 누가 들어준다지. 아내가 만약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나는 꼼짝없이 재활병원에 갇혀 여생을 보내야 할 텐데. 아내는 항암 치료에 들어갔다. 하루가 다르게 말도 못할 지경으로 야유어가는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아차했다. 갑자기 잊고 있던 아내의 이름 3글자가 내 머리에 쿵 하고 내려 박혔기 때문이었다. 아내의 이름 양혜자. 하루아침에 왼쪽 팔다리가 마비된 내 신세가 개탄스러워 나는 툭하면 혼잣말이든 아니든 아내 앞에서 마구 떠들어댔다. 그래, 나는 장애자야. 장애자라고. 왜 내가 장애자가 되었으니 보기에 한심하냐. 장애자라고 가짠게 보이냐. 그때마다 애자라는 이름을 가진 내 아내는 얼마나 상처를 입었을까. 툭하면 나의 장애란 신세에다 애자라는 그 고운 이름을 갖다 붙이며 그리 서러운 말들을 내뱉었으니. 그런데도 귀찮거나 싫은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10년이 넘도록 하루 24시간 온통 마치 몸종처럼 나를 수발해왔던 아내. 어쩌면 아내의 병도 내가 다 만든 게 아닐까. 아내에게 미안하고 죄스러워 또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급 카메라를 소유하고 싶은 욕심은 변함이 없었다. 그리고 아내가 항암 치료에 들어가고 얼마 후 드디어 그렇게 욕심내던 카메라를 샀다. 정말 갖고 싶은 카메라는 따로 있었지만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포기하고 그나마 낮은 가격대에 카메라를 산 거였다. 카메라는 장롱 속에 감추어 두었다. 카메라를 산 그날 항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다녀온 아내는 잔뜩 초췌한 표정으로 나에게 말을 했다. 나더러 입원을 해야 한다는데.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뭐. 아내는 잠시 생각에 젖은 것 같더니 이내 다시 말을 했다. 내가 병원에 들어가면 당신은 어째요? 나야 알아서 하면 돼. 밥은 어떻게 해 먹고, 빨래며, 청소며 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코로나 때문에 애들한테 매일 오가라 할 수도 없고. 난 괜찮아. 당신이 빨리 항암 치료 끝내고 나아야지. 아내의 병증이 심해져 아마도 병원에 입원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았다. 그러나 아내는 끝내 입원을 거부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바로 나 때문이었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복지관도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내가 아내는 못내 가여웠던 것이다. 이런 아내 앞에서 나는 죄스러웠다. 병 깊어가는 자신은
뒤로 하고 오로지 나 한 사람을 위해 희생을 마다않는 아내. 장롱 속에 감추어둔 카메라가 순간 나를 보며 손가락질하는 듯했다. 코로나 여파로 복지관이 휴관된 지도 오래되었다. 아내는 항암 치료를 위해 병원을 오갔고 나는 집안에서 혼자 멍하니 있는 게 전부였다. 그러다 정부 지침이나 방역 수칙을 어겨 집단 감염 사례가 뉴스에 나오면 혼잣말로 온갖 욕을 해댔다. 저런 저 꼴뚜기 미꾸라지 같은 것들.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누구나 힘든 시기. 특히 암 환자인 아내나 지병과 더불어 고령자에 속하는 나 같은 사람은 더욱더 숨 막히고 괴로운 나날들이다.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코로나에 감염이 될지 모르니 모든 외출은 금지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바깥으로 나갈 일이 생기면 이 염천에 장갑까지 두텁게 끼고 중무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혹여 타인과 스치기라도 할까봐 한껏 긴장해야 함은 물론이고 볼 일이 끝나면 마치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귀가를 서둘러야만 한다. 그리고 부부인데도 또 우리 집 아닌데도 면역력 점점 더 약해진 아내와 나는 각자 마스크를 썼다. 카페나 식당 등에도 당연히 출입 금지다. 꼭 들어간다 해도 철뚝철뚝. 내 꼴이 이렇다 보니 반가워해 줄 리도 없긴 하겠지만 사실인 즉 전염병에 취약한 몸뚱이라 괜히 의심받기 싫어 내가 스스로 아예 출입을 금한 것이다. 아무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아내도 나도 신경은 그야말로 날카로울 대로 날카로워졌다. 그 힘든 항암 치료를 받는 아내는 아마 나보다 훨씬 더 할 것이건만 늘 내가 부리는 투정과 짜증이 몇 배였다. 그러면서도 장롱 속에 숨겨둔 카메라를 목에 걸고 저 들판으로 나가 사진 찍을 생각만 호시탐탐해댔다. 그리고 며칠 전이었다. 며칠 전 받은 암검사 결과가 이번에는 좋게 나왔다며 아내가 오랜만에 웃었다. 항암 치료가 전혀 도움이 안 되었으면 어쩌지. 또 혹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었으면 어쩌지. 잠도 못 자며 걱정을 했던 아내였다. 나는 이때다 싶었다. 장롱에서 카메라를 꺼내 아내에겐 복지관 누구한테서 빌렸노라. 거짓말로 둘러대고는 신나게 아내의 얼굴로 카메라를 들이댔다. 그래도 카메라 산 기념으로 아내부터 한 컷 찍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내는 한사코 사진 찍기를 거부했다. 나는 왜냐고 물었다. 그러자 아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대답했다. 이렇게 병든 모습은 사진으로 남기기 싫어요. 아내의 이 짧은 말에 그만 가슴이 쿵 내려앉고 말았다. 나이 70이 되어서도 나는 이렇게 철이 들지 않았단 말인가. 나는 바로 카메라를 장롱 깊숙이 도로 처박아 버렸다. 아내는 앞으로 더 큰 고통을 감수하며 항암 치료를 받아 나가야 한다. 똥물까지 개워내며 견뎌내야 한다. 내 이 온전치 않은 몸으로 어찌 아픈 아내를 돌볼까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해 아내를 지켜줄 것이다. 아내가 내게 늘 그래왔듯이. 항암 치료를 받느라 아내의 머리카락은 하루가 다르게 빠져만 간다. 그러면 아내는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머리카락을 테이프로 일일이 떼어낸다. 그런 아내가 안쓰러워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고 충무장한 채 밖으로 나가 롤러를 사왔다. 그리고 지금은 정수기 물보다는 끓인 물을 좋아하는 아내를 위해 보리차 한 주전자 끓이는 중이다. 하루빨리 창문 좀 열라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코로나 걱정 없이 은은한 가을 꽃 향기 풍겨 들어오는 창문 앞에 아내와 나란히 서고 싶다. 사랑하는 애자씨, 코로나도 물러가고 당신도 다 낫거든. 그때 내가 꼭 사진 예쁘게 찍어 줄게요. 알았죠?